자, 저희 2002 개정 교육과정 음악 교과서 분석반 오늘 수업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저희 이제 두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가 남았습니다. 4권인데요. 동아 출판사와 세광 출판사, 아주 전통의 교과서 출판사들인데 중학교 교과서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출판사 교과서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정말 많은 교과서들을 봐왔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중복되는 악곡을 걷어내고 남은 부분들을 보다 보니 정말 볼 페이지가 많이 남지 않아서 마무리는 아주 좀 짧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들하고 중학교 1 교과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두 개의 수업인데 짧게도 짧겠지만 그동안 했던 악곡들 중복되는 걸 다 빼고 났더니 두 교과서에만 실려 있는 악곡이 또 자기들끼리도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뭘 잘못 봤나 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남아있는 악곡이 또 두 교과서끼리도 겹치더라 라는 좀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잘못 보신 거 아닐 거고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동아출판 교과서도 다른 그 교과서들처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대개 영역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창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악곡은 권숙자 작사 작곡의 새봄입니다. 8분의 6박자에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굉장히 리릭하게 노래 부르기 좋은 악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C 메이저의 조성도 단순하고요. 리듬, 뭐 수차적인 진행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약간 동요처럼도 들리는 편안하게 그냥 불리는 악곡이고요. 되게 이런 악곡들은 이게 순차 진행이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거는 자세와 발성 같은 것들을 볼 때 발성하기 좋고 음정을 잡기가 좀 쉬운 순차 진행적인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들 외에는 말씀드릴 만한 어떤 특징이 있거나 그런 곡은 아니고 많이 못 보신 곡들이어서 그냥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면요. 앞에 곡들은 거의 똑같은 다른 교과서들의 많은 악곡들이었고 28페이지에 지휘라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휘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 뭐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잠깐 만들어 놨어요. 만화로요. 그래서 강마에다 뭐 이러면서 아이들의 대화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 지휘자를 마에스트로 혹은 마에스트라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 얘기를 주로 한 번만 좀 봐주시면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물론 아주 대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 오른손은 정확하게 박을 지시하고 왼손은 샘야림이나 악상 같은 것들의 음악적 표현을 지시하는 경우들이 많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죠. 그나마 이것보다도 더 어떤 무슨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같은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지키시겠지만 되게 처음 만나는 지휘자들과 몇 번 맞출 기회가 없는 또 혹은 아마추어 지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칙들은 대부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휘봉을 누가 처음 사용했느냐 여기에서는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하고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휘봉을 현재와 같은 지휘봉의 형태를 사용한 것은 슈퍼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릴리라는 사람 이야기는요. 사실 현재와 같은 지휘봉은 아니었고 만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서 박자를 맞췄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지휘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뒤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현재와 같은 지휘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현재와 같은 지휘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혹은 뭐 멘델스존이 굉장히 초기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을 대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잠깐 좀 나오고 릴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 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교과서에 짧게 나와 있었던 난감하네라는 악곡이 40페이지에 악곡을 좀 길게 잡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악보로 보여드리려고 드렸어요. 항상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악곡을 드릴 적에는 실기시험이 조금 걱정돼서 드리는 것도 있는데, 물론 중학교 제재곡이 나오는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동아출판 40페이지에는 난감하네라는 요 창작 국악곡이 좀 길게 실려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프로젝트 락의 음악이다. 판소리 수군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창작 국악곡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대중적으로 앞에 한 두세 마디? 이 정도만 많이 무슨 서바이벌 프로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뒷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좀 뒤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도 좀 보여드릴 겸 선생님도 이거 이제 뭐 노래 익히기도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겸사겸사 악보 있으신 김에 유튜브 통해서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악곡입니다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세계민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세계민요가 요렇게 실렸고 페이지마다 약간씩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채채콜레는 다른 교과서에서 이미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자꾸 반복이 돼서 잠깐 좀 세우고 이야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들하고 이 곡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는 즐겁다라는 이름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그동안 그냥 쓱 지나오면서 그 건전가요 형태로 번안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노래 불렸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전가요 형태로 번안되어서 많이 노래가 불렸었는데 실제로는 뭐 그 이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젊은이의 헤어지려는 어떤 의지를 노래한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려 있습니다. 마침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요것은 민경훈 선생님이 지금 가사를 번역해서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선생님들하고 텍스트를 하나 좀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프린트 열어보시면 우리가 흔히 노래는 즐겁다라고 부르는 무사이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곡은 음악교육학 총론 4판 기준으로 155페이지에 바로 지금 이 악곡을 원래 가사로 번역하신 선생님이신 민경훈 교수님께서 쓰신 파트에 이 곡에 대한 설명이 마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다가 민경훈 교수님께서 번역해 놓으신, 번안이 아니라 번역입니다. 민경훈 교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가사를 번역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 가사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게 마침 음악교육학 총론에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곡은 독일 남부 슈바벤 지역의 민요로 원래 제목이 석별이다. 이 노래는 여자친구와의 석별을 아쉬워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꿋꿋한 마음으로 헤어지려는 청년의 의지가 담긴 노래인데 독일은 중세 때도 그렇고 산업혁명 시기에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독일 민요에는 여행이나 이별을 주제로 한 민요가 많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앞쪽에는 그 나비야 같은 노래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다문화 음악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의 음악을 이해를 하게 될 때 그냥 별 의식 없이 외국 음악의 외국 곡의 가사를 자유롭게 개사를 해서 이게 바로 번안이죠. 그래서 번안을 해서 부르는 형태들이 원래 있어 왔는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문화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번안된 노래들의 가사들보다는 지금 보시면 가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래 가사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논문을 쓰신 바 있고, 그 논문의 내용이 지금 음악교육학 총론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즐겁다로 널리 알려진 이 노래의 원 가사를 찾아서 저자이신 민경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사를 붙여 놓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 음악과 사회라고 해야 되겠죠. 음악과 사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음악교육학 총론의 이 챕터를 많이 읽지는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챕터에서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 한번 보실 겸 곡이 마침 나왔길래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소란부시라고 하는 악곡이 실려 있습니다. 소란부시는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고 뭐 떼어서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제가 프린트에다가 소란부시에 대해서 조금 좀 적어놨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보셨던 몇 개의 일본 민요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법 유명한 민요로 꼽혀서 그 세계 민요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쯤은 일본 민요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는 악곡입니다. 일본에서도 북해도 요즘들 많이 가시죠. 홋카이도요. 그 뭐지? 라벤더. 예. 그 보라색 라벤더 꽃 뭐 이런 것들 보러도 많이 가시고, 겨울에는 그 스키 타러도 많이 가시고, 가깝기도 한데 굉장히 일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문화 중에서도 북해도 쪽이 상당히 문화가 좀 거의 어디 가깝다 그러더라. 블라디보스톡 정도의 위도? 경도? 지금 맨날 헷갈려서 하여튼 굉장히 북쪽에 있는 지역이어서 눈도 많이 오고 뭐 이러는 지역이라고 해서들 많이들 관광들 가시지요. 거기 지역에서 고기잡이 할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어백량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유명했었던 그 고기 잡을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란부시라고 하는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악곡들이 하나 좀 더 실려 있는 악곡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여기 이렇게 음영 처리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샤미센이라는 악기는 줄이 3개 달린 현악기,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현악기의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악으로 넘어갈 거예요. 기악에서는 카혼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혼을 갑자기 왜? 라고 하시면 다른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 여기 요거 지금 나온 것 때문에요. 베이스톤, 슬랩톤, 탭톤 이렇게 나왔죠. 그동안 교과서 보시면서 좀 헷갈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건 헷갈린 게 아니라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책들 보시면서 보셨던 거를 지금 거의 마지막이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스, 그 다음에 슬랩이라고 되어 있는 걸 미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탭톤, 고스트노트, 터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게 가장 작게 부르는 거고, 되게 손가락이나 손끝으로 두드려서 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용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한 번쯤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별일 없다, 다른 거 아니다 라는 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카혼이 나올 때 연주와 창작 교과서 할 적에 이미 말씀은 한번 드렸으나 기억이 좀 가물하실 것 같아서 갑자기 고스트는 뭐고 탭은 뭐고 나는 미들로 알고 있었는데 슬랩은 또 뭐고 하실 것 같아서, 그거나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하십시다 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못 보신 악곡일 것 같은데요. 콘서트라는 악곡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냥 겸사겸사 저도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저의 취향은 그냥 내비두시고, 이런 악곡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권정열 작사 작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겠죠? 10cm?
하여튼 뭐 그런 그 그런 뮤지션들이 만든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래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감상 영역으로 갑니다. 지금 가창, 기악, 감상, 마지막 영역이 창작일 거고요. 감상 영역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노래가 악곡이 교과서에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건 장르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무슨 장르식이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피스라고도 많이 부르는 그냥 소품이에요. 말 그대로 소품, 바이올린 소품을 많이 작곡을 했던 크라이슬러라는 연주자이자 작곡가, 연주 굉장히 잘했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알려지는 크라이슬러의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로즈마린이라는 작품이고요. 많이 들어보신 악곡, ABA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입에서 맴맴 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곡이지? 무슨 악곡이지? 라고 하실 만한 악곡이죠. 그래서 이런 악곡이 하나 실렸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 79페이지입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가 맨날 요 3악장만 나오다가 1악장과 2악장의 주요 선율이 잠깐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악장은 소나타 형식 원래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2악장의 느린 가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린 가요는 우리가 흔히 느린 아리아라고 많이 불렀던 거 있잖아요. 요건 어떤 특정 형식이라기보다는 협주곡이나 교향곡에서 두 번째 악장에 굉장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노래 부를 것 같은, 노래 부르기에 좋을 것 같은 선율이 나타나서 흥얼흥얼 노래 부를 것 같은 멜로디가 나타난다 라는 뜻으로 얘기할 때 느린 가요 형식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느린 가요 형식이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느린 가요 형식은 특별히 무슨 형식이라고 말을 해서 뭐 이 부분이냐 3부분이냐 이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뭐 2부분이 될 수도 있고 3부분이 될 수도 있고 형식이 정해진 바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냥 느린, 매우 그냥 흥얼거릴 만한 선율이 딱 떠오르는 그런 선율들이 부각되는 악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정도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조국 중 몰다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럴 일인가 싶었는데 결국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불안하니까 보고는 좀 가야 될 것 같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같이 뭐 이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올다운 뭐 들으면 좋은 곡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메타나라는 사람이 보헤미아 사람으로서 이 곡 안에 어떠한 모티브를 어떤 식으로 숨겨 놓았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다라든가 그렇게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저희는 형식 막 조성 막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뭔가 음악에서 이야기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수업 시간에 일단 선생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몰다우는 저기 상류에서 이 몰다우 불타바라고도 부르는 강이 있는데, 이게 지금의 뭐 프라하를 흐르고 있는 그 강이거든요. 근데 이 강이 저기 산꼭대기에서 여기요. 여기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잔 물줄기가 모여서 딴따다다다단 따빰빠밤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큰 물줄기를 이루고, 이게 흘러 가다가 요런 소리도 나고 또 따다다다단따 하다가 이런 소리도 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건 동네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뭐 화살을 쏘면서 여기서 사냥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한 장면씩 한 장면씩 보여주면서 뭘 하고 있다? 또 강물이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이 2번 깃발 꽂힌 이 선율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타나면서 이 장면도 보여주고 저 장면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몰다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런 강물의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이 곡 교향시 몰다우라고 하는 것이 풀어놓는 일종의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이야기일까? 어떤 이야기일까? 자, 그러면 각각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를 한번 맞춰봐봐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겁나시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주면. 근데 사실 여기 잘 보시면 답이 있기는 있어요. 답이 있기는 있습니다. 답이 있어서 1번 니은, 2번 리을 뭐 이렇게 하면서 답이 다 들어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만 보시면 너무 섭섭하실 것 같고 저희가 물론 뭐 교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시기는 하는데 한번 프린트해서 확인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나라리라리란 하면서 조그맣게 모였던 물줄기는 이게 폭넓은 몰다우 강의 주제가 되고 아까 사냥꾼의 풀피리 소리와 사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주제이고 그 다음에 농부가 결혼을 합니다. 해질녘의 농부들이 되게 결혼을 많이 해요. 동유럽에서는 해질녘에 결혼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해질녘에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거는 동유럽뿐만 아니라 캐톨릭에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해가 떨어지는 것서부터를 다음 날의 시작이라고 보는 관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봐서 결혼을 저녁식 때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결혼식을 저녁 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을 해질 무렵에 하는 뭐 그러면서 폴카를 추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게 어스름한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면 밤에 달빛과 물의 요정이 달빛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성 주변에서 승리의 노래가 울리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주요 주제라더라라는 것까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별로 뭐 대단한 이야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연결해서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행성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교과서의 행성이라는 페이지는요, 여기요. 구스타프 홀스트라는 영국 작곡가가 지구를 제외한 총 7개의 행성, 지구를 빼고 저희 보통 외울 적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막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외웠던 것 중에 화성,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렇게 해서 총 7곡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걸 한번 들어보고 그 곡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페이지를 줬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악보는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악보는 없이 그냥 이런 곡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곡을 외우실지 안 외우실지는 선생님들의 자유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요거는 그동안 저는 7차 교과서가 나올 때쯤부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 보니 보면 찾을 수 있다 보니까요. 요 정도까지가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화성, 금성, 수성은 교과서에 잘 없었고요. 목성인데 사실 이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곡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목성을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홀스트의 행성 중에서는 플래닛이라고 하면 플래닛은 사실 그대로 번역하면 혹성에 더 가까운데 저희가 행성이라고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이 제일 유명하고요. 해왕성도 좀 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요 정도 악보들은 실려본 바가 있다. 실려본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동아출판에서는 직접적인 악보는 준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악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었던 교과서들을 보신다면 목성을 포함하여 화성하고 해왕성 정도는 좀 많이 실렸던 편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이 하나 실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는 클로드 볼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곡가분이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몰랐습니다. 제가 이분이 돌아가셨군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아가신 게 와 하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작곡가까지는 아니고, 또한 한편으로는 돌아가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음악을 만드신 분이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정말 유명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이 보시는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음반을 내셨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끄셨던 분이에요. 우리한테 그 크로스오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었던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크로스오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이 클로드 볼링의 크로스오버는 이 곡은요, 재즈 피아노 트리오와 플룻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즈와 클래식을 섞어 넣은 건데요. 이 곡을 만약에 정말로 들으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바로크와 재즈가 연결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크로스오버란 아주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 있을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실 이 용어는 지금은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또 저런 거야, 구태의연하다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뭐랄까 그 클래식과 팝, 클래식과 힙합, 힙합과 발레, 이런 것들이 한 무대에 쓴다 그래서 와 그게 굉장히 대단해 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의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그냥 지금도 뭐 재밌기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새롭거나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걸 그냥 크로스오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전혀 새롭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적어도 이 클로드 볼링이 이 앨범을 내놓던 시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요,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존 덴버의 퍼헙스 러브가 나오던 시기,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막 이랬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그 중에서도 이 곡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에 꼽힙니다. 바로크 앤드 블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블루는 블루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즈 중에서도 블루스적인 느낌과 바로크적인 느낌이 섞여 있는 음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뭔가 그런 느낌?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청명한 느낌? 이런 것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이야기인지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 여기 꼽표한 부분이 악보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렇게 연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8분음표 2개 적어 놓은 것도 붙점을 붙여서 연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트 이네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살려서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보여지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피아노하고 더블 베이스가 나타내는 이런 그 조화는 마치 무엇이냐, 통주점
뭐 이런 느낌도 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뭔가 바로크적인 느낌에다가 근데 더블 베이스는 또한 어떨 때도 많이 쓰고 재즈에도 워낙 많이 쓰고 그러니까 재즈 같기도 하고 바로크 음악 같기도 한 느낌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서요. 크로스오버는 교차나 융합이고 다양한 장르들이 섞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전하고 많이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씁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크로스오버는 섞을 때 그 각각의 날카롭게 다른 부분들이 더 드러나면 크로스오버고 퓨전은 말 그대로 퓨전이 원래 융합이라는 뜻이 있어서 퓨전은 융합이다. 완전 융합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정하냐는 거죠. 얼마나 잘 섞이면 퓨전이고 얼마나 둘이 바짝 자신들의 개성이 살아있다고 말하면 크로스오버냐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그건 말장난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이런 정도의 맥락은 있습니다. 재즈는 되게 퓨전을 많이 붙여서 쓴다. 예, 퓨전 재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뭐 옷이라든가 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크로스오버 요리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퓨전 음식점 이런 식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더 많이 쓰고요. 근데 클래식과 팝의 퓨전, 뭐 국악과 락의 퓨전 이런 말보단 그럴 땐 크로스오버를 더 많이 쓰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두 가지를 야, 그 말은 틀렸어. 그건 이 말을 쓰는 게 더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습니다. 이 용어의 차이를 가지고 나와서 말을 했던 90년대 평론가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뭐랄까, 그냥 90년대 썰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20년 전, 25년 전, 이미 4반세기 전에 침몰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자, 그래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이 창작 파트에서는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뭐 변형장단 만들기, 말 붙임새 뭐 하기 똑같아요. 다른 교과서들에 있는 거랑 다 비슷한 활동들이고요. 114페이지 가시면 114페이지에 사운드스케이프가 나와요. 사운드스케이프는 그동안도 몇 개 교과서에 있었는데 캐나다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자인 머레이 쉐이퍼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음향 환경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소리들이 섞이면서 풍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악기 소리뿐만 아니라 빗소리가 같은 그런 모든 소리들 그리고 뭐 백색 소음, 자동차, 뭐 지하철의 발차음, 인공소리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소리들과 풍경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걸 사운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사운드하고 스케이프하고 이렇게 합쳐서 만든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크로아티아 자다르라는 곳에 이 도미니크는 일종의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흉내내서 하나씩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미니크라는 애가 가본 겁니다. 나 크로아티아의 자다르라는 곳에 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시태그도 찍은 거죠. 그래서 여기 봐봐 라고 하면서 나 여기 와 있어 라고 하면서 요거를 찍어 놓은 건데요. 그냥 저희가 여기 찾아가 보면 되고요. 선생님들 사운드스케이프에 제가 프린트에다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 그냥 링크 해놨으니까 마우스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러 이게 소리가 나는 걸 녹음한 동영상을 드리지 않았고 이 원리를 설명하는 뭐 걸어서 지구 끝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의 일부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계단 아래에 35개의 파이프를 심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이게 소리가 이렇게 함께 들리도록 만든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거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만드는 바다 오르간의 형태를 만들어 놓았다.
자연과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원리를 사용한 게 여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 오르간이라고 되어 있는 오르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설명하는 동영상을 하나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벙커의 스텝이라고 해서 LA에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닥 뭐랄까 새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유명해지기도 전에 저희는 이런 비슷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분수뿐만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그 소음 같은 것들을 이걸로 물소리하고 해서 이렇게 흡수시키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영국 런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선생님들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되게 이 사람의 어떤 청각기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소리를 만들어서 뭐랄까 소음도 흡수하고 사람의 그 청각기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 저희 너무 큰 소리는 작게 만들고 작은 소리는 증폭시키고 이런 그 특유의 저희 청각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서 그 소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실험들 이런 거를 하는 아크릴 실린더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 뭐 이렇게 하는 그 실험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특정한 장소나 무엇과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3개 정도만 한번 좀 봐주시고 사운드스케이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셔야 될 동아출판사 1에서 그동안 그래도 좀 못 보신 것들과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 할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중학교 2 교과서로 넘어갈 겁니다. 중학교 2 교과서에서는요. 다시 가창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사냥꾼의 합창이 나옵니다. 사냥꾼의 합창이 나와서 요거는 뭐 노래는 노래대로 워낙 많이 알려진 노래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뭐 새로울 뭐가 없는 노래인데요. 확인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페라 마타네 사수는 독일 작곡가 베버의 작품입니다. 독일어로 노래합니다. 이 곡은 원래 이야기가 비극적인 이야기였다고 알려지는데요. 해피엔딩으로 바꾸어 넣었습니다. 오페라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사냥꾼의 합창을 노래 불러보자 마타네 사수의 줄거리를 조사해서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마타네 사수 줄거리 정도는 네이버 통해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을 테니 마타네 사수의 줄거리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영주 오토카와 동료 카스파와 이런 친구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타네 마법 탄환이 왜 필요했고 마법 탄환을 갖기 위해서 막스는 어떤 일을 했고 막스와 막스의 연인이었던 아가타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저는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요. 잠깐 프린트를 펴놓고 생각하는 타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9세기 독일 오페라 이야기를 할 때 베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베버의 마타네 사수 이야기를 하죠. 베버의 마타네 사수는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가 맞습니다. 따라서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 최초의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이것을 최초의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라고 말을 하거든 끄떡끄떡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제가 임용 수험생들의 패턴을 알고 있는데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라고 하면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도 들어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마탄의 사수를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어떤 개론서에서 마탄의 사수는 본질적으로 징슈필이야라는 말을 들으시는 순간 완전히 흔들흔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들으시진 않습니다. 그래도 들으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들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들으시고 나면 더 헷갈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공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생긴다면 뭐 또 그것도 그 다음 걱정이 또 생기게 되기는 하겠지만요. 들어오셨습니까? 들으시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 마탄의 사수에는 무수한 대화체가 등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레시타티브를 하지 않고 대화체를 사용하는 것이 징슈필이다 라고 말을 해왔던 정의상으로 본다면 마탄의 사수는 징슈필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징슈필 같습니다. 징슈필의 요건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페라라고 부르지 말고 징슈필이라고 불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마탄의 사수를 그건 오페라가 아니라 징슈필이야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오페라의 시작이다라는 그 말 자체를 없애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8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이 모차르트예요. 18세기까지 모차르트가 살 적에 모차르트가 썼던 징슈필은 독일 사람으로서의 생각보다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냥 독일어로 노래하고 있을 뿐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음악극을 만든 게 모차르트의 징슈필입니다. 그렇지만 마탄의 사수는 독일적인 스토리와 독일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독일어로도 독일적인 정서를 전할 수 있는 오페라를 만들었구나 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오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선생님들께서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유괴가 징슈필이거든요. 후궁으로부터의 유괴가 독일스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징슈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후궁으로부터의 유괴와 마탄의 사수를 동일선상에다 놓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 공부를 기계적으로 하셔서 레시타티브를 해, 대화를 해. 이걸로만 똑 잘라가지고 마탄의 사수를 징슈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공부가 너무 껍데기로만 가는 거가 될 거고요. 자, 마탄의 사수가 징슈필적인 성격에 남아있다. 오케이. 네. 레시타티브를 하지 않고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오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잠깐만. 하지만 그 오페라는 충분히 19세기 낭만주의에서 시작된 독일스러운 오페라의 시작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오페라에는 늑대 계곡 장면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늑대 계곡 장면에서는 아주 어두컴컴한 가운데 중얼중얼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마법 탄환을 한 개씩 만듭니다. 마법 탄환을 만드는 동안 매우 높은 볼륨으로 음악이 쫙 깔리면서요. 마법 탄환을 하나, 둘 하면서 만들기 시작을 하죠. 이런 걸 멜로드라마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멜로드라마는 당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잠깐 유행을 했었던 연극의 양식이에요. 멜로드라마가 오페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씩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연극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음악이 쭉 깔리고 있는 중에 대화를 했던 연극. 그걸 멜로디가 있는 드라마, 멜로드라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페라가
이 오페라가 아까 레시타티브 대신에 대화체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대화 와중에도 끊임없이 음악이 흘러가는 것처럼 음악이 쫙 깔리는 가운데 대화체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 멜로드라마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음악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마타네 사수를 글로만 공부하는 사람은 얘가 징슈필인지 오페라인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징슈필적인 성격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멜로드라마적인 성격이 일부 나타납니다. 근데 멜로드라마적인 성격으로 이 오페라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리아도 하고 합창도 있는데 멜로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는 없죠. 멜로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 연극적인 성격을 가져오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갈라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점점 저희한테는 그런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냥 지금 말로 전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냥꾼의 합창은 어떤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오페라에서 합창하면 되게 유명한 몇 개의 합창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 개선행진곡, 또 대장간의 합창, 그 다음에 사냥꾼의 합창인데요. 대장간의 합창이나 개선행진곡보다는 이 사냥꾼의 합창은 그닥 줄거리에 영향을 끼치는 합창은 아닙니다. 개선행진곡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의 그 장군이 개선을 해서 들어오면서 아이다는 가족들 그리고 자기 조국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갈등이 심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대장간의 합창 같은 경우에는 일트로바토레에서 그 산적들에 해당하는 반란군이죠. 들이 이제 곧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거나 하는 그런 대목이면서 지금까지 그 남자 주인공이 집시 할머니하고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냥꾼의 합창은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 남자들의 사냥꾼들의 낭만이랄까?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좀 그냥 평화로운 부분이랄까? 이게 어떤 사건의 복선이 되거나 이런 만한 부분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교과서에서 32페이지, 33페이지는요. 탄소 중립에 관한 노래가 하나 나오고 탄소 중립에 관한 설명이 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부와 뭐 폼폼의 작사로 누구의 작곡으로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탄소 중립의 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녹화하는 오늘 저는 서울이 37도라는데 혼자 있는 방에서 에어컨을 틀고 앉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요. 선생님들 우리 교과서 34페이지요. 34페이지에서 우리의 토리를 찾아서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토리를 찾아서 라고 해서 경토리, 수신가토리, 육자배기토리, 메나리토리가 나오는데 아니 새삼스럽게 이 뭐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다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여기 동부민요 메나리토리가 보통 책들 같은 경우에는 미라, 토 세 개만 쓰는 미라도 레까지 썼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미라도 올라갈 때 레까지도 사용하는 악곡들이 곧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레도, 라솔미 하고 내려오는 건 괜찮고 요렇게 해서 토리 소개를 해요. 토리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한강수 타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뭐가 문제지?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얘기를 좀 뭐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경토리를 요걸 소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강수 타령은 아시겠지만 라도레미솔 반경토리예요. 반경토리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매칭은 잘 안 된다. 반경토리고
수심가토리를 소개를 하셨는데 몽금보타령은 남봉가토리고 예,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나 좀 한 번씩 그냥 확인하고 가십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옹해안은 옹해안은 뭐 예, 이건 동부민요로 보시면 되니까 메나리토리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옹해아가 보리타작 노래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죠? 그래서 도리깨질 할 때 쓰는 노래다. 뭐 그림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거요. 전에 왜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뭐 모내기 그림이나 뭐 이런 거 나왔던 김매기 소리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농부가 멸치 우리는 소리, 뭐 배틀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아무리 저희가 보는 눈 없어도 대충 뭐 하는 건지는 뭐 대충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멸치 후리는 소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이게 무슨 죽방멸치 뭐 이런 거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멸치를 이렇게 해서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멸치 후리는 소리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고 배틀가는 뭐 느낌이 확 오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영개타령이 나오는데 이것도 살짝 예, 살짝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이 곡도 보시면 미래라도도 미래라도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미라도 레도 라솔미 하면서 떨어지는 음이 라솔미로 떨어지거나 하는 음은 딱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 우리나라 토리를 말하고 있는 이 챕터가 예시로 주신 악곡들이 글이 앞에 나와 있는 토리처럼 딱 맞아지지는 않는다. 예,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감안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게 토리하고 딱 맞는 악곡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 좀 빼고 봐주셔야 될 악곡들이 실려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 통영개타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런데 도레도라솔라 도도 되려 약간 들었을 적에 경토리처럼도 들릴 만한 끝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통영개타령의 멜로디를 가지고 딱히 메나리토리를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토리는 좀 빼고 가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영나영은 아시는 대로 뭐 제주도야 원래 토리 자체가 좀 잡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요거는 더 예외로 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렇지만 남도는 뭐 당연히 육자백의 토리입니다. 그래서 중중모리하고 잦은모리로 되어 있는 강강수월래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토리에 관한 수업이 나왔는데 토리에 관한 수업 나온 것 치고는 토리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 악곡들이 좀 많이 실린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여기 그림에 강강술래부터 시작을 해서 남새가 놀아라, 개구리 개굴청, 뭐 고사리 꺾기, 청어엮기, 덕성물자, 대문놀이 등등등의 놀이들이 좀 같이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이들도 이미 수업을 다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가 가끔씩들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이게 몇 페이지냐? 46페이지로 오시면 잦은 사랑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잦은 사랑가 악보 그동안 굉장히 많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리 오너라 대충 이쯤부터는 여기는 북 안 칩니다. 업고 놀자에서도 놀자부터 칠 수도 있고 업고 놀자에서 여기 안 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앞에 첫 장단을 안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네드름으로 첫 장단 안 치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첫 장단에 한 6박 정도를 안 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냥 다 기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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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뭐 요렇게 나와 있는 장단 부분들 뭐 요런 것들이 잠깐 좀 언급이 되어 있다. 장단을 좀 그 적어 놓았다 라고 하는 거 좀 봐주시면 되겠고 비슷하게 여기요. 요런 부분들도 좀 장단이 적혀져 있다. 다른 것도 완전히 다 세밀하게 적혀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2분박하고 3분박 정도는 적어 놓은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기약 파트로 오게 되는데요. 칼림바가 나와요. 그래서 칼림바를 잠깐 좀 선생님들하고 우리 안 본 거 아닌데 프린트를 잠깐 좀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이 녹화를 하게 될 세관교과서에도 비슷한 게 나와서 그냥 같이 보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보시면 칼림바가 들으셨을 때 굉장히 통통통 튀는 소리가 나고 예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칼림바라는 악기가 어디 뭔가 뭐 르네상스 때쯤 서양에서 뭐 아가씨들이 류트 옆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류트 소리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 악기가 의외로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들이 어떤 형태로 연주했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족들이 뭐라고 불렀는지에 따라 이름들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리켐베 산자까지가 여기 이름이 나왔고요. 프린트를 좀 봐주시면 이 이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은비라, 산자, 이켐베, 리켐베. 근데 어느 책든 요렇게 몇 개,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라멜로폰이 기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라멜로폰이 제 이름이야. 현재 쓰고 있는 이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테페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관교과서 보시면 라멜로폰이 칼림바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라멜로폰을 기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냥 라멜로폰의 그 계통의 은비라도 있고 칼림바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식으로 뭐 오락가락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은비라가 칼림바고 라멜로폰이 칼림바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이름 등등으로 불립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들께 그냥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 칼림바지만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악기고 은비라가 제일 유명한 이름이다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17키를 제일 많이 쓴다 정도 보시고 그리고 기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는 걸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상에서는요. 감상에서는 뭐 반구대 암각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좀 드물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마지의 기악무의 가면이 일본에 아직도 사찰 같은 데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가 여기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도 여기 토우가 항아리에 가야금 연주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T자 모양의 양이두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뭐 그런 그림들 정도를 한번 7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74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82페이지 보시면 다른 것들은 그닥 뭐 선생님들께서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데카톤이요. 페트루치 악보이죠? 페트루치 악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보들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레고리오 교황 뭐 이런 거는 내비두셔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씩 나옵니다. 자, 좀 안 보신 거예요. 호두까기 인형이 나옵니다. 호두까기 인형 8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행진곡, 갈대피리춤, 꽃의 왈츠 같은 악곡들이 악보가 좀 새로 들어가 있고 페루긴트의 사랑의 궁전에서는 그동안 제법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악보는 아닐 겁니다. 근현대로 들어온 페이지 90에서는요. 90에서는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의 달빛이 다시 한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쇤베르크 달에 올린 피에로 많이 보신 거고 다양한 현대음악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악곡들 자체가 워낙 많이 보신 악곡들이라 그렇게까지 뭘 보실 게 없는 데다가 클래핑 뮤직을 보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오늘 안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동아출판사에서 선생님들께 그냥 잠깐씩 집어드릴 만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붙여서 보여드릴 세광이요. 희한할 정도로 두 교과서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권이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실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바로 붙여서 다음 차시에 제가 세관 교과서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연결을 짓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차시 쉬어가고요. 바로 세관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